나는 싸움의 천재.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후보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돌아오면 신보수주의 깃발을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놓고 친박계와 일전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본인이 이야기하고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의 대립이 더 극심해질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절대 안 놔둔다. 내가 싸우면 천재다. 그 좌파들 잔치하는데 한 달 만에 뭐 자리 비켜주는 게 그게 안 맞나? 좌파들 잔치하는데 내 모양 보니까. 네, 보시자마자 우리 구차장께서 네. 뭔가 하고 싶으신 말인 네,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네. 앞에 나온 얘기랑 게 딱 일맥상통한 거 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잘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건 내부 소통 아닙니까? 내부 소통이요. 자기 그 비서들하고 예, 하는 예.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네. 그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소통은 여야 소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자와 어떻게 소통을 해서 이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데 방금 홍준표 이 전 후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소통이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좀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내부에서 소통하는 모습, 과거 정부와 달라진, 과거 역대 대통령과 달라진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 앞으로 지금 이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대야 소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렇게 싸움의 천재라고 하고 있는 이 야당의 그 유력 정치인이 있는 정당과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 네. 이게 소통의 시험대에 좀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손을 네네. 들었습니다. 소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소통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숙명이니까요. 자, 홍준표 전 후보는 지금 LA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현지에서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구보수주의는 무능보수로 끝이 났습니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자, 귀국하면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신보수주의를 새롭게 세우겠다. 이 말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칼을 갈고 있다. 내지는 다음 어떤 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보수주의 말은 좋죠. 뭐 네. 좋은데 네. 과연 그래 홍준표 후보가 저는 이야기했다는 걸 좀 잠깐 이 이야기 들으면서 네. 과연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신보수는 뭘까? 예. 이런 저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후보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 자체가 보면 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구보수주의적 모습이 아니었던가. 오히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왜 홍준표 후보를 찍지 않았느냐 이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에 중요한 게 보면 바로 이제 품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품격의 기존에 문제. 보십시오. 지금 강남 3구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보수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강남 3구에서 홍준표 후보가 몇 등 했습니까? 2등, 2등, 3등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 왜 그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보수의 어떤 기반이라고 하는 거기서 홍준표 후보를 찍지 않았는가? 예. 1등하지. 그런 문제를 저는 좀 천착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부자에게는 뭐 자유를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네. 기본적인 접근 방식, 본인의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제 잘못됐는데 다시금 신보수를 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홍준표 후보가 그리는 신보수라는 게 저는 개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일단 신보수주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이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건데 홍준표 후보가 오늘 LA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정당을 향해서 포문을 연 것 같습니다. 부모 잘 만나 금수저 물고 태어나 세습으로 지었고 물려받고 정치권에 들어와 서민 코스프레하는 패션 좌파들 점점점 이 뒤에 얘기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좀 부적합한 것 같아 뺐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같은 당에 있을 때 역겨움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른정당을 향해서 포문을 연 것 같은데 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또 유승민 전 후보와 홍준표 전 후보 사이에 보수 적자를 놓고 또 뭐 일대 격전이 붙는 겁니까? 그 대선이 끝난 마당에 네. 그러니까 보수 재통합이라고 하는 과제도 있는데 저렇게 있는데요.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당 내부에 그 전통적으로 진짜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웰빙 그룹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역사와 전통을 네. 자랑하는 웰빙. 그 웰빙 그룹들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고 예. 새로운 신진 인사들을 제대로 기용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드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저거를 대선 후보까지 나온 지도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할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보수주의를 도대체 어떤 개념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수당이 그 재건하고 보수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치와 이념을 재정립하는 것을 매우 잘 잡은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꺼내놓은 이야기 중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 사회를 추구함으로써라고 이런 표현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네. 과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게 보수주의인지 어떻게 보면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는 불평등을 오히려 옹호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기회균등은 열려 있는 거지만 네. 인간은 누구나 차별화된 삶을 살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생기는 불평등은 필요한 일이고 이건 보수적 가치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불평등을 옹호하는 것으로도 가장 오랫동안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 가치를 분명히 하지 못할 때 자기 가치로부터 또 그 품격과 품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정립하는 게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호소해 주셨는데요. 정계 개편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통합론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현실성이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홍준표 전 후보가 저렇게 급하게 네. 바른정당을 이렇게 디스하고 나온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대선 이후에 정치권이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오자구도였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치를 이 양당이 양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지금 3당 체제로 재편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라도 하게 된다면 예. 70석, 80석 정도 되는 제3당이 출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그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하거나 또는 바른정당의 어떤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 전 후보가 일찌감치 저렇게 이 바른정당을 좀 태클을 거는 이런 발언을 좀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수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으면 보수정당의 재건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보수정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임 수석 3명이 발표되면서 이 문재인 정부 진영도 조금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성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주요국들에 보낼 문재인 정부의 특사도 궁금한데요. 오늘 좀 윤곽이 나왔습니까? 네, 정치권에서 취재한 결과 조금씩 윤곽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일 조만간 발표를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강 특사가 곧 5강에 파견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중국은 이해찬 전 총리, 일본은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 네. 러시아는 송영길 전 의원, 유럽연합은 조윤재 서강대 교수가 파견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그 국가에 상당한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렇군요. 대표국이 자유져 있고요.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미대사를 했었고요. 네.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중국의 특사로 간 적이 있던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송영길 의원은 일본과 러시아 의원 연맹이라든가 거기서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윤재 교수 같은 경우도 주영 대사를 하면서 유럽 연합 쪽에 상당한 인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영국에서 대사를 지낸 분이군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록치 않은 4강 한반도를 둘러싼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어떤 비전과 앞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직접 전달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특사들의 면면도 좀 살펴봤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좀 특징을 잡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처음에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사 코드를 세 글자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 해서 고대와 소망교회, 영남 인맥들이 또 주류를 이뤘었고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성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와 그리고 고시 출신, 그리고 경기고 인맥들이 주류를 이뤘었습니다. 네, 주로 유명인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네. 약어로 했던 거죠. 네, 반면에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딱 집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네.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등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굳이 분석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강호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호동. 네, 강남 좌파와 호남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등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굳이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강호동 씨 해서 시민사회단체 오늘 수석 세 분들 또 나오셨지만 주로 이제
시민사회단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 지금 입각을 했기 때문에 강호동 씨 정도를 붙일 수 있겠는데 아직은 인사 초기입니다. 그리고 내각 등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식 인사 코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네.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탕평과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시간이 지나고 인사들이 조금 더 몇 명이 드러나면 또 다른 이름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이 앞서서 이 북한이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소식 전해드렸고 또 이 청와대에서 NSC가 열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 좀 그림이 어색했어요. 어찌됐건 이 외교안보 라인이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었는데 언제까지 이 어색한 동거가 계속될까요? 네, 지금 뭐 장관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한 적어도 2달 정도는 이런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문재인 대통령 지금 NS 주석이 들어왔는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 또 윤병재 외교부 장관 등 전 정권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불편한 동거임에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안보실장 인사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네. 하고 싶다면 벌써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합 중인 인사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반면에 또 외교안보 라인은 중요하기 때문에 인선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국가 인재풀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포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지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사역탑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 전체 표에서 예전에 청와대에 있는 직제에서 외교안보 수석이 있었습니다. 네. 외교안보 수석이 없어지면서 이 안보실 밑으로 흡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만큼 더 외교안보실장과 각 차장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거론되는 인사로는 정의용 전 대사, 제네바 대사와 그리고 문재인 연세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마평에는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지금 전임인 김장수 실장 그리고 현임 김관진 실장까지 군 출신들이 등용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라인, 외교관 출신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무게추도 대결을 위한 군사 전문가보다는 4대 강국 간의 네. 외교를 통해서 태법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모두 이 선거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는 애완동물도 관심을 끌고 있네요. 네. 대통령의 애완동물 포스트 펫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어제 간접으로 입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포스트 펫도 정리가 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안고 있는 고양이가 찡찡이라는 이름의 고양이인데 네. 반면데 어제 먼저 청와대 간접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펫 1호는 고양이 찡찡이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게 양산집에서 키우는 풍산개 마루는 데려오지 않겠다. 그러면서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겠다면서 토리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아직 입양된 건 아니고요. 관련 기관과 조금 더 절차를 상의한 다음에 조만간에 유기견 토리도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견 관련 정책을 펴면서 유기견 꼭 입주해서 데려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선거 때보다 취임 이후가 더 바쁜 것 같군요. 잘 들었습니다.